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팔공 경영학 문제풀이 과정의 조여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여러분 교재 187번 문제부터 함께 진행을 해볼게요. 한번 봅시다. 자, 조직구조와 조직 설계에 관한 연구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거, 자, 틀린 거 물었습니다. 그쵸? 자, 보기 1번. 민츠버그 연구에 의하면 조직 구성원의 기능을 5가지 기본적 부분으로 구분하고, 그렇죠. 민츠버그라는 이 경영학자가 조직을 구조를 분류를 할 때 5가지의 핵심적인 어떤 요소들을 설명을 하고요. 이 5가지 핵심적 요소가 어떤 부분이 좀 강조가 되냐에 따라서 조직 구조를 총 5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민츠버그의 혼합 조직 구조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5가지 기본적 기능 부분으로 구분을 하고 이 기능들 중에 어떤 부분이 강조되냐에 따라서 다시 조직 구조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렇죠? 187번에 1번 일단 맞고요. 2번. 자, 톰슨의 연구에 의하면 봅시다. 톰슨의 연구에 의하면 과업 수행을 위해서 다른 부서와의 의존 관계에 따라서 상호 의존성을 3가지로 분류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낮은 상호 의존성을 중개형이라고 한다. 이것도 맞죠? 자, 한번 설명해 볼게요. 톰슨의 기술 유형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지금 이야기했던 중개형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치형과 중개형, 장치형. 마지막 뭡니까? 테스형. 죄송합니다. 마지막 뭡니까? 마지막 집약형이 있습니다. 자, 뭐 별거 아니에요. 뭐냐면요. 여러분 중개형은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은행입니다. 은행. 은행에 가면 여러분 창구에 딱 가면 그 창구에서 모든 일들이 끝나버리죠. 즉 기술적인 게 그 창구랑 옆 창구랑 거의 상호 의존도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의 상호 의존도가 가장 떨어지는 게 중개형이고요. 장치형은 뭐냐면 자동차 조립하는데 그건 어때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약간 지금의 공정과 그 다음 공정 혹은 지금 공정과 그 뒷 공정 그러니까 현 공정을 기준으로 앞과 뒤쪽의 공정들이 약간의 기술적인 상호 의존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장치형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집약형은 뭐냐? 병원입니다. 여러분 병원은요. 환자가 딱 들어오면 그 환자의 전체를 부분을 그 몸에 대한 상태를 체크를 하려다 보니까 각종 그 병원의 그 내과, 외과 뭐 이런 사람들이죠. 뭐 이비인후과 이런 사람들이 동시에 거기 와서 그렇죠. 같이 집약적으로 기술을 상호 의존하면서 그러면서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집약형이 가장 대표적인 병원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기술의 상호 의존도에 따라서 중개형의 기술의 상호 의존도가 가장 낮고요. 내려갈수록 점차 그 기술의 상호 의존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톰슨 연구에 의하면 과업 수행을 위해서 다른 부서와의 의존 관계에 따라 상호 의존성을 이렇게 3가지로 분류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낮은 게 뭡니까? 중개형, 은행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맞네요. 자, 그 다음 3번에 번지와 스토커. 여러분 번지와 스토커는요. 조직 구조를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뭡니까? 기계적 구조와 그 다음에 유기적 구조. 기계적 구조는 뭐예요? 주변의 환경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무언가 변화가 역동적이지 않을 때 그럴 때 주로 쓰는 거고요. 이러한 기계적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직권화되어 있고요. 일이 굉장히 전문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유기적 구조는 환경이 역동적이고 굉장히 상황이 급변하게 변할 때 주로 사용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권한도 분권화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도 좀 약간 세분화되어 있다기보다는 좀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요. 번지와 스토커의 연구에 의하면 조직의 환경이 안정적일수록 기계적 구조가 형성되고 맞죠? 가변적일수록 역동적일수록 유기적 구조가 형성되는데 여기까지 맞네요. 기계적 구조가 유기적 구조보다 낮은 분화와 높은 분권화의 특성을 보인다. 아니죠. 여러분 일단 분화라는 게 전문화를 말하는데 기계적 구조가 유기적 구조보다 훨씬 더 높은 분화고요. 그 다음 분권화가 아니죠. 뭐 하는 겁니까? 직권화합니다. 기계적 구조는. 피라미드 구조에서 상위에 있는 사람이 이 직권을 딱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거는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은 몇 번? 3번이 틀렸네요. 그렇죠? 자, 4번 페로 봅시다. 페로 연구에 의하면 페로 연구에 의하면 비일상적 기술은 과업의 다양성이 높고 분석 가능성이 낮은 업무에 적합하고 분권화와 자율화가 요구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페로 기술 유형 분석 살짝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살짝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살짝 좀 지우고 제가 한번 정리 좀 할게요. 자, 한번 해봅시다. 요거. 자, 한번 해볼게요. 자, 페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페로는 기술 유형 분류를 어떻게 하냐면요. 총 4가지로 이제 유형이 나오는데, 자, 4가지로 나오는데, 우선 첫 번째는요. 가로축이 뭐냐면요. 가로축이
과업의 다양성. 과업의 다양성이 되고요. 과업의 다양성. 자, 그게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다양성이 높은 자율화. 그다음에 왼쪽으로 갈수록 뭐가 되냐면요. 다양성이 좀 적은 공식화가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세로축이 뭐가 되냐면요. 자, 세로축은 뭐냐면 이 분석 가능성, 그 일의 분석 가능성인데요. 과업의 분석 가능성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 분석 가능성이 당연히 올라갈수록 뭡니까? 그렇죠. 여기 올라갈수록 고 높고요. 내려갈수록 저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런 과정에서 과업의 다양성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자율화라는 거 여기는 당연히 여기 고 높고 여기 낮을수록 저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봐도 되겠네. 자, 그러면 볼게요. 과업의 다양성이 낮고요. 그 다음에 분석 가능성이 높은 이런 기술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걸 일상적 기술이라고 합니다. 일상적 기술이라고 해요. 두 번째, 과업의 다양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분석 가능성도 높은 이런 기술을 뭐라고 하냐면요. 공학적 기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과업의 다양성은 낮으나 과업의 다양성도 낮고 분석 가능성도 낮은 걸 뭐라고 하냐면요. 이걸 장인 기술. 마지막으로 과업의 다양성 높고 그다음에 분석 가능성 낮은 걸 우리가 저기 지금 문제 나와 있는 비일상적 기술입니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봅시다. 페로우의 연구에 의하면 비일상적 기술 요거 말하는 거죠. 비일상적 기술은 과업의 다양성이 일단 높죠. 자율화되어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분석 가능성이 낮다. 맞네요. 그쵸? 요거에 적합하는 거니까 맞네요. 정답은 요것도 맞죠? 오케이. 틀린 건 아까 몇 번이라고 했죠? 제가 3번이라고 그랬고 오케이. 그다음 5번. 챈들러는 봅시다. 이건 뭐 가볍게 보면 되겠네요. 챈들러는 조직 구조는 전략을 따른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챈들러는 항상 전략적인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조직 구조와 전략의 관계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했고요. 기업이 수립한 전략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 구조 설계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전략과 조직 구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에 있다라고 챈들러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하면 되겠네요. 정답은 3번 되겠네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188번 한번 봅시다. 목표에 의한 관리의 주요 특성이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MBO 한번 잠깐 봅시다. 목표에 의한 관리법은 사실 요거의 모태가 됐던 이론이 뭐냐면요. 제가 아까도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이 바로 그렇죠. 모태가 되었습니다. 요게 영향을 준 거예요. 그렇죠? 자, 목표에 의한 관리는 뭐냐면요. 잠깐 한번 봅시다. 상사가 있고 부하 직원 1, 부하 직원 2, 부하 직원 3 이렇게 있을 때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예전에는 일방적으로 목표를 할당을 했다면 목표에 의한 관리는 일단 첫 번째, 상사와 부하가 목표를 상호 합의하에 서로 소통을 통해서 목표를 정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정하고 두 번째 뭐 하냐면요. 그 목표를 그렇게 해서 소통을 통해서 정하고 난 뒤에 원래는 상사가 목표를 할당하고 1년 뒤에 얼마 정도 진척도가 있는지를 보고 평가를 했다면 중간중간에 뭡니까? 그렇죠. 중간중간에 체크를 하고 그걸 조정도 해줍니다. 부하 1번이 너무 목표가 많다. 그럼 약간 이렇게 덜어주기도 해요. 됐습니까? 그게 바로 조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뭡니까? 그렇죠. 평가를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됐죠? 이랬을 때 상사는 부하 직원한테 목표를 부여할 때 서로 상호 합의하에서 부여를 하게 되고 그 목표는 굉장히 좀 구체적이어야 되고 시간이 일정하게 단기간 정해져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됐죠? 자, 여기 MBO에 의한 주요 특성이 아닌 것은 1번 목표 달성 기간 명시. 오케이. 단기적으로 한 6개월 안에 해야 된다. 이런 거 있고요. 상사와 부하 간의 협의를 통한 목표 설정. 맞고요. 다면 평가는 전혀 상관이 없죠. 이건 아예 다면 평가라는 따로 평가법이 있으니까 요거는 틀렸네요. 4번 목표가 그렇죠. 구체적이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까지 해주는 거 다 목표에 의한 관리 MBO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188번 한번 풀어봤고요. 189번 나오네요.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좀 전에 공부했던 바로 MBO의 모태가 됐던 이론입니다. 해볼게요.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거, 자 틀린 거 물어봤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1번 목표는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설명할게.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에서 좋은 목표의 조건을 스마트 원칙이라 그래요. SMART
T 이렇게. 그래서 스마트 원칙인데요. 첫 번째 S는 뭐냐면 목표는 어떤 목표가 좋냐? specific 뭡니까?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된다. 두 번째 M은 뭐냐면요. 목표는 어때야 된다? measurable 뭡니까?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이지 않고 정말 구체적으로 숫자나 이런 것들로 측정 가능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A는 뭐냐면 achievable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그렇죠. 달성 가능해야 되고요. 너무 뭐 정말 난이도 높은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달성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R은 뭐냐면요. result oriented라 그래서 뭡니까? 결과 지향적이어야 됩니다. 과정 뭐 이런 것보다는 결과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과 지향적. 마지막으로 T는 time bounded라 그래서 뭡니까? 그렇죠. 무제한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시간 제약적으로 목표를 정해야 돼요. 시간 제약적. 즉 시간을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목표에 대해서. 오케이? 이걸 스마트 원칙이라 그래요. 오케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거 맞죠? 오케이? 2번 구성원이 목표 설정에 참여하고 그렇죠? 목표를 동의하고 수용하게 되면 성과가 높아지는 거 맞죠? 3번 목표의 설정은 개인적인 과정이므로 경쟁을 유발시키는 데는 오히려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 요인이 된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이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에서 이 조절 변수로서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하냐면요. 적절한 경쟁은 오히려 목표를 잘 달성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뭡니까? 피드백이 적절했을 때도 굉장히 유용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조절 변수라고 하는데 이게 틀렸네요. 정답은 3번. 4번 교육 수준이 낮은 구성원들은 구체적인 목표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추상적인 걸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더더욱더 구체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게 맞고요. 5번에 설정한 목표에 대한 피드백을 주게 되면 오케이 피드백 여기 있죠. 목표 달성에 자극이 돼서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조절 변수로서 피드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로크 목표 설정 이론에서 조절 변수를 크게 피드백과 합리적 보상과 경쟁과 그 다음에 능력 이런 것들을 말을 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90번 들어가 보자. 190번.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틀린 거 물었습니다. 그쵸? 자, 볼게요. 1번. 목표 설정 이론에서 목표가 구체적이고 어려울수록 그리고 달성 기간이 짧을수록 동기가 유발된다라고 하는데 자, 볼게요. 구체적인 건 좋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도전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어려움이어야 되지 계속 무조건 어렵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달성 기간이 짧다라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제약적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짧게 가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의 시간을 주되 그 기간을 정확하게 명시하라는 겁니다. 시간을 제한적으로 가라는 거예요. 얼핏 봤을 때 맞는 말 같은데 틀렸어요. 정답 몇 번? 정답 1번. 자, 2번 동기부여 이론은 크게 과정 이론과 내용 이론으로 나누어지는데 과정 이론은 어떤 과정을 거쳐 동기가 발생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내용 이론은 욕구의 정체와 종류. 오케이, 정확하네요. 3번 기대 이론에 따르면 사람의 동기 수준은 노력을 하면 업적이나 성과가 오를지의 확률. 이게 뭐예요? 이게 expectancy 뭡니까? 기대. 성과 및 업적이 오르면 임금 인상이나 승진이 되는 수단성. 오케이. 그리고 그 임금 인상과 승진이 같은 보상에 대한 욕구의 크기, 그게 밸런스, 뭡니까? 유의성이네요. 오케이, 요 세 가지의 곱에 의해서 결정된다. 맞고요. 4번,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회사에서 남들보다 적은 액수의 돈을 받더라도 개인은 불공정성을 지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주관적인 인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네요. 5번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는 육체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 욕구를 단계로 거친다. 오케이. 육체적 욕구가 생리적 욕구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191번 한번 들어가 보죠. 동기부여 이론을 설명한 것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맥클레란드의 성취동기 이론에 따르면 친교 욕구, 그렇죠. 이게 이제 뭡니까? 이게 이제 관계 욕구 그거죠. 친교 욕구가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그렇죠. 관계를 잘 하려고 하니까. 반면 권력 욕구가 높은 사람은 지배를 하고 싶어 한다. 정확하게 맞네요. 그렇죠? 그다음 보기 2번. 알더퍼의 ERG 이론은 인간의 욕구를 존재 욕구, 이그지스턴스, 그 다음에 관계 욕구, 성정의 욕구 세 가지로 분류했다. 여기까지 맞고요. 욕구의 만족 진행과 좌절 퇴행 요소를 동시에 일어난다. 오케이, 정확하네요. 3번.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불공정성에 대한 지각에서 오는 긴장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자신의 투입과 산출을 변경하고 투입과 산출의 인지적 왜곡을 하거나 비교 대상을 변경하고 또 여기 플러스 뭐 있었습니까? 그렇죠. 장을 이탈하는 거, 회사를 이탈하는 거. 여기까지 맞죠? 그 다음 4번
봉급, 임금이죠. 봉급, 작업 조건, 감독, 상사와의 관계는 허츠버그 이요인 이론에서 동기 요인 아니죠. 여러분, 특히나 이 봉급, 임금은 뭡니까? 그렇죠. 위생 요인입니다. 정답 몇 번? 정답 4번. 5번. 기대 이론은 개인의 동기 수준이 기대감, 수단성, 유의성의 곱. 오케이. 곱으로 설명되는 거 맞죠? 앞에서 다 했던 거라서 가볍게 체크하면 되겠네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92번 한번 들어가 보죠. 192번.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서술 중 가장 적절한 거지. 이번에 맞는 거 찾아라 그러네. 그렇죠? 자, 맞는 겁니다. 1번. 허츠버그가 주장한 이 요인 이론에 의하면 작업 환경을 개선하면 종업원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아니죠. 작업 환경은 뭐였습니까? 요거는 위생 요인은 아무리 개선을 해도 만족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네요. 두 번째, 공정성 이론에 의하면 개인의 지각보다는 임금 수준 그 자체가 만족도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아니죠. 임금의 그 어떤 객관적인 그 자체가 아니라 뭡니까? 지각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3번 보겠습니다. 기대 이론에 의하면 종업원이 선호하는 보상 수단을 제공할 때는 유의성이 높아지는 게 수단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뭡니까? 유의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4번 직무 특성 이론에 의하면 성장 욕구가 낮은 종업원에게는 단순한 직무를 부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렇죠. 직무 특성 이론이라는 건 행크맨과 올드햄이 주장한 이론으로 결국 그들에게 직무 충실을 하는 건 좋은데 그런데 그들의 성장 욕구의 강도에 따라서 그걸 좀 다르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성장 욕구 강도가 높은 사람은 굉장히 권한과 책임을 많이 부여하면 좋고 아닌 사람은 조금만 부여를 하라. 그 말인 거죠. 오케이. 이게 맞네요. 맞는 거 찾아라고 했으니까 맞는 거. 정답 몇 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직무 특성 이론에 의하면 과업의 분화가 많이 될수록 과업 적재성은 뭡니까? 오히려 낮아지겠죠. 과업의 분화가 너무 많이 되면 당연히 과업 하나하나에 대한 정체성이 더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맞는 말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193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자, 요번에도 맞는 거 찾아라 그러네요. 볼게요. 자, 기대 이론에서 수단성은 행위자의 노력이 1차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다. 여러분, 수단성이라는 건 결과가 나왔을 때 보상이 주어지는 거죠. 이건 이제 1차적 성과가 아니라 2차적 성과입니다. 자, 1차적 성과는 뭡니까? 그렇죠. 노력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기대, 그 노력에 따른 그 결과물, 그 기대감을 말하는 거라서 요거 틀렸네요. 맞는 거 찾아라 그랬죠? 2번. 2번 봅시다.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은 투입 대비 산출의 상호작용적 공정성, 절차적 공정성, 효율적 조직 성과 배분에 대한 분배적 공정성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은 사실상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분배적 공정성에 대해서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어요. 그래서 요거 틀렸네요. 즉 분배가 되고 난 후에 투입 대비 산출 그것만 비교하는 거지 그게 분배되는 과정적 공정성 이런 것까지는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에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3번 허츠버그의 이요인 이론에서 동기 요인은 임금 나오면 바로 틀린 거죠. 작업 환경도 바로 틀리고 바로 틀렸네요. 4번 엠비어는 목표 설정 이론을 조직에 적용한 예로서 그렇죠. 목표 설정 이론이라는 걸 요걸 근간으로 인사관리에서 사용한 건데 목표의 구체성과 난이도, 피드백은 동기부에 영향을 미친다. 앞쪽에서 했던 그렇죠. 제가 좋은 목표에 가져야 되는 원칙 그리고 그 조절 변수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그렇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동기부여 이론을 크게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으로 분류할 때 직무 특성 이론과 ERG 이론, 내재적 동기 이론은 과정 이론에 속한다. ERG 이론과 직무 특성 이론은 과정 이론이 아니라 뭡니까? 이거는 내용 이론에 속하죠. 아까 앞에서 했던 거. 정답 5번 됐네요. 자, 그 다음 194번 보겠습니다. 194번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이번에도 역시 맞는 거 찾아라 그랬네요. 보겠습니다. 1번 부름의 기대 이론에서 수단성을 높이기 위해서 종업원이 선호하는 보상 수단은 수단성이 아니라 뭡니까? 유의성을 높이는 방법이죠. 요거 틀렸네. 2번 허츠버그 이요인 이론에 의하면 임금을 높여주거나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는 종업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없다. 그렇죠? 여러분 임금과 작업 환경은 모두 뭐가 됩니까? 옳지. 요거는 전부 다 위생 요인이라서 불만족 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게 맞네요. 그렇죠? 정답 몇 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부름의 기대 이론에서 기대에는 노력을 했을 때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객관적 확률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주관적 확률이 되겠죠.
한 번 더 해볼까? 주관적 확률의 범위는 뭡니까? 그렇죠. 0에서 1 사이가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 이거 틀렸죠? 4번. 부름의 기대 이론에 의하면 0공급을 도입하면 기대가 높아진다. 아니죠. 여러분, 일단 0공급을 도입하면 일단 뭡니까? 기대가 일단 높아지려면 이거는 뭐예요? 0공급과 어떤 임금 체계를 도입하는 건 수단성과 관련된 거고, 기대는 뭡니까? 요거는 노력을 통해서 결과가 나올 건지에 대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기대감을 높이려면 오히려 종업원들한테 교육 훈련을 통해서 능력을 신장시켜 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능력이 높아지면 노력했을 때 결과가 더 잘 될 거니까. 그렇죠? 틀렸네. 자, 그 다음 5번에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에 의하면 과다 보상을 받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나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정답 2번. 오케이. 자, 그 다음 195번 들어가 볼게요.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은 거냐, 역시 틀린 거 물었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허츠버그의 이요인 이론에 의하면 회사의 정책, 작업 조건, 급여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도 만족도가 증가하지 않는다. 그렇네. 이 세 가지 전부 다 뭡니까? 그렇죠. 이게 위생 요인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 틀렸죠. 맞죠. 맞는 거 틀린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다음 2번 한번 봅시다. 기대 이론에 의하면 개인의 특정한 성과를 달성했을 때 최종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믿음은 그건 기대가 아니라 뭡니까? 그건 수단성이죠. 틀렸네.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 2번. 비슷한 문제 쭉쭉쭉 풀어가니까 좀 감이 이제 오십니까? 요렇게 문제 계속 풀어가면 돼요. 자, 3번 보겠습니다. 공정성 이론에 의하면 과다 보상을 받았다고 인식하는 경우에도 비교 대상이 되는 사람을 변경하거나 다른 사람의 투입과 산출을 다르게 해석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불공정성을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 오케이, 맞죠? 4번. 해크맨과 올드햄의 직무 특성 이론에 의하면 직무의 자율성이 0의 값을 가지면 잠재적 동기 지수의 값은 0을 가진다. 그렇죠. 여러분, 이 해크맨과 올드햄에서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보면 잠재적 동기 지수 NPS는 어떻게 구해지냐, 동기부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공식상 이렇게 나오죠. 기술의 다양성 플러스, 그 다음에 과업의 정체성 플러스, 그 다음에 과업의 중요성, 요 세 가지를 3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 곱하기 뭐냐? 자율성과 그 다음에 피드백이 있습니다. 요렇게. 그럼 봐봐요. 이렇게 해서 모티베이션, NPS라는 모티베이션이 일어나는데, 자, 중요한 건 더하기로 연결된 거는 이 중에 하나가 0이 돼도 이 NPS, 동기부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값을 가져요. 근데 자율성과 피드백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라도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0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5번. 목표 설정 이론에 의하면 목표의 특성과 종류뿐만 아니라 상황적 요인에 따라서도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하게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196번 들어가 보죠. 196번.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물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알더퍼 ERG 이론에 의하면 높은 차원의 욕구인 관계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낮은 차원의 욕구인 성장의 욕구가 아니라 뭡니까? 존재 욕구죠. 이거 틀렸네. 맞죠? 그 다음 2번 한번 봅시다. 2번. 공정성 이론에서는 보상의 상대적 수준보다는 절대적 수준, 아니죠. 보상의 상대적 수준을 더 중요하게 하죠. 절대적 수준이 아니라 지각하는 거니까. 그렇죠? 틀렸네. 이 두 개 바뀌어야 되니까. 3번. 허츠버그의 이요인 이론에 의하면 동료와의 관계가 좋다고 느낄수록 만족도가 높아진다. 이거 얼핏 보면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동료와의 관계도 뭡니까? 그렇죠. 이것도 작업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거 위생 요인이에요. 틀렸어요. 4번에 기대 이론에 의하면 기대, 수단성, 유의성 중 어느 하나라도 0의 값을 가지면 전체 0이 된다. 정답 몇 번?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기대 이론에 의하면 개인의 성과와 임금의 상관관계가 높을 때 기대값이 높아질 수 있다. 여러분, 성과와 임금의 상관관계가 높을 때는 기대값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뭐였습니까? 수단성. 그래서 틀렸죠. 맞는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정답 4번 되겠네요. 좋아요. 그 다음 197번 들어갈게요.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거 물었습니다. 자, 또 한번 풀어보죠. 1번. 알더퍼의 ERG 이론에서 인간의 욕구를 존재 욕구와 관계 욕구와 성장의 욕구로 구분하죠. 존재 욕구가 E 욕구, 관계 욕구가 R 욕구,
그다음에 성장 욕구와 쥐 욕구죠. 이걸로 구분하고 충족 진행, 저게 만족 진행 원리와 좌절 퇴행 원리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오케이, 정확하게 맞네요. 그다음 2번. 허츠버그 2요인 이론에 의하면 급여, 성취감과 같은 위생 요인이 충족되면 만족도가 증가된다. 급여가 위생 요인인 거 맞는데 성취감은 뭡니까? 그렇죠. 요거는 바로 동기 요인이 되죠. 만족 요인. 그리고 일단 이게 틀렸고 두 번째는 위생 요인이 충족된다고 만족도가 증가하진 않죠. 그렇죠. 그냥 불만족만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네. 그렇죠. 정답 몇 번입니까? 틀린 거니까 정답 2번. 3번 해금행과 올드햄의 직무 특성 이론에 의하면 성장 욕구 수준이 높은 사람은 직무 정체성이 높은 직무를 수행할 때 동기부여 수준이 높아진다. 정확히 맞고요. 4번 목표 설정 이론에 의하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때 목표 성과가 높아진다. 그렇죠. 제가 스마트 원칙이라고 했죠. 5번 공정성 이론에 의하면 허츠버그가 제시한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 모두가 개인이 받는 보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렇네요. 전부 다 가능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틀린 말이 되겠네요. 좋아요. 자, 그다음 198번 한번 들어가 보죠. 198번.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맞는 거 물었습니다. 허츠버그의 이 요인 이론에서 승진, 작업 환경의 개선, 권한의 확대, 안전 욕구의 충족은 위생 요인에 속하고 그 다음에 도전적 과제 부여, 인정, 급여, 감독, 회사 정책은 동기 요인에 해당된다. 일단 딱 봐도 급여는 뭡니까? 급여는 무조건 동기 요인이 아니라 뭐예요? 그럼 위생 요인이죠. 일단 이거 틀렸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여러분 급여, 그 다음에 감독, 회사 정책 전부 다 뭡니까? 그렇죠. 전부 다 위생 요인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2번 강화 이론 우리 했죠? 강화 이론에서 벌과 부정적 강화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지만 여러분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는 건 벌은 맞아요. 근데 이게 부정적 강화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그렇죠. 소고였습니다. 소고. 그리고 소고와 긍정적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건 바람직한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건 긍정적, 적극적 강화는 맞는데 소고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이 부정적 강화가 여기 와야겠죠. 그래서 이거 틀렸네요. 그렇죠? 2번 틀렸고 그 다음 3번 브름의 기대 이론에 따르면 행위자의 자기 효능감이 클수록 즉 내가 잘할 수 있다는 자존감이죠. 자존감이 클수록 과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여기 맞죠? 그 다음 보상의 유의성과 수단성도 커진다. 여러분 자기 효능감은 단지 기대감에만 영향을 주지 이 수단성과 유의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4번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에 따르면 생리적 욕구, 그 다음에 친교 욕구, 틀렸죠. 생리 욕구 다음에 뭐예요? 안전의 욕구, 그 다음 친교 욕구, 성장 욕구, 자아실현 욕구니까 이것도 틀렸네요. 그렇죠? 마지막 5번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에 의하면 개인이 지각하는 투입에는 개인이 직장에서 투여한 시간, 노력, 경험 등이 포함될 수 있고 개인이 지각하는 산출에는 직장에서 받은 급여, 그 다음에 유무형의 혜택들, 오케이, 전부 다 가능하겠네요. 인풋, 아웃풋을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는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오케이, 5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99번 한번 들어가 보죠. 부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여러분 부문화라는 건 뭐냐면요. 부문화는요. 여러 가지 이런 직무나 과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 이런 게 있을 때 어떤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덩어리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걸 부문화라고 합니다. 부문으로 만드는 거. 자, 볼게요. 199번에 1번. 기능별 부문화는 지식과 기술의 유사성을 근거로 부서화함으로써, 이건 맞아요. 그렇죠? 함으로써 높은 범위의 경제가 아니라 높은 규모의 경제를 할 수 있겠죠? 제가 예전에 한 번 더 규모의 경제 설명했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틀린 거는 정답 1번. 나머지 한번 볼게요. 제품별 부문화라는 건 부문할 때 예를 들어서 이게 TV 부문, 예를 들어서 이게 에어컨 부문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제품별 부문화는 특정 제품 생산에 관한 모든 활동이 한 명의 경영자에 의해 감독되기 때문에 그렇죠. TV 전체의 감독자, 에어컨 전체의 감독자가 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책임감이 확실히 높습니다. 그렇죠? 맞네요. 그 다음 3번 고객별 부문화는 이제 고객의 연령층이나 혹은 계층에 따라서 부문화시키는 건데 다양한 고객 요구와 구매력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렇죠. 고객에게 맞춰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그 다음 4번은요. 과정별 부문화는 업무와 고객의 흐름을 기반으로 집단 활동이 이루어지며 부서는 각자 하나의 특정 과정만을 담당을 한다. 그렇죠. 과정 안에서 예를 들어서 고객 응대, 그 다음 여기에다 처리 이런 과정이 있다면 바로 요 하나하나 과정마다 그렇죠. 부서를 만드는 것들을 말해요. 이렇게 이것도 맞네요. 지역별 부문화는 그렇죠. 지역에 맞춰서 그 지역별 사업부를 두는 걸 말해서 영역이나 지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부서를 묶는 방법이다. 오케이.
정답 1번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0번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맞는 거 물었습니다. 자, 풀어볼게요. 보기 1번. 목표 설정 이론에 따르면 구체적인 목표보다 일반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더 동기부여된다. 완전히 반대죠. 일반적인 목표보다 구체적인 목표. 스마트 원칙 기억하시고. 그 다음 2번.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분배 공정성, 절차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의 순서로 동기부여가 이루어지는데 하위 차원의 공정성이 달성된 이후에 상위 차원의 공정성이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요. 공정성 이론은 사실상 분배 공정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이것도 사실 맞는 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3번. 교육훈련이나 직무 배치는 기대 이론에서 말하는 1차 결과, 즉 노력과 성과에 관한 기대감을 높여준다. 그렇죠. 교육훈련하면 그 친구의 실력이 신장되니까 노력을 했을 때 결과가 달성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맞네요. 정답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4번. 알더퍼가 제시한 ERG 이론에 따르면 한 욕구의 충족을 위해 계속 시도함에도 불구하고 좌절되는 경우, 즉 만족 진행이 아니라 뭔가 내가 노력을 했는데 안 되니까 좌절 어떻게 됩니까? 퇴행하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개인은 이를 포기하는 대신 이보다 상위 욕구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좌절, 뭐가 된다? 퇴행. 그래서 하위 욕구로 오는 거죠. 그래서 틀렸네. 자, 5번. 해크맨과 올뎀의 직무 특성 모형에 의하면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는 직무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보다 자신이 잘하는 한 가지 기능만 사용하는 직무를 부여하는 경우에 동기부여 수준이 더 높아진다. 아니에요. 기술의 뭐라 그랬어요? 기술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동기부여 그 MPS 거기에서 기술의 다양성, 그 다음에 과업의 정체성, 과업의 중요성 요 세 가지가 더하기로, 그 다음에 자율성과 피드백은 곱하기로.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성이 높아져야 오히려 동기부여가 더 크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200번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여러분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우리 201번부터 다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